한 노숙자의 한글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불렀을까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건넨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적은 날 노트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어느 날 단 3줄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이야기의 끝을 보신다면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질 겁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 절대 잊지 못할 시간 그리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꿈꿔온 공부였기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외국어에 자신감을 잃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오래된 돌바닥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는 그 풍경은 왠지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골목 한쪽에는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켜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 속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고 가만히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고 까맸습니다. 구멍이 난 신발과 찢어진 가방,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집중하는 사람만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의 전부인 듯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듣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홀린 듯이 이 사람에게 따뜻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다가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짧은 그 인사 한마디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게 꿈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조그마한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열어 쪽지를 보더니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듯이 따라 읽었습니다. 감사. 그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저희 나라 말로 생크유 라는 뜻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다시 발음했습니다. 감사.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 느낌적으로 이분은 분명 배우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의 짧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한 단어씩 한글을 적은 쪽지를 전했고 그는 그것을 따라 읽고 간혹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행복, 희망, 친구. 그는 종종 단어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프랑스어로 물으면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고 마음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쥘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지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그렇게 불려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지나치는 존재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늘 쥘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인정해주는 표현이니까요. 주일 씨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먼저 눈을 마주치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그 안엔 분명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갔고 그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경계하듯 움직이던 그의 머리가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확신 있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가 저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도 있었죠. 그 눈빛 속에는 기다림이 그리고 아주 약간의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오네요, 주씨. 한국에서는 첫눈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송이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이네요.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겨울눈.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낯선 도시에 혼자 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주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계절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견뎌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시락과 쪽지 외의 작은 종이와 펜을 더 챙겨갔습니다. 그 위에 오늘의 단어를 적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프랑스어 뜻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아래에는 항상 지민이라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단어를 전하는 사람은 지민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일 씨도 어느 순간 자신의 노트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MAPP의 레리 줄지. 나는 줄입니다. 그 글자를 본 순간 저는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이제 스스로 다시 적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곧 이 사람이 다시 존재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씨와 저는 그렇게 매일 아주 조금씩 서로의 언어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단어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라는 단어를 처음 소리낼 때, 기억이라는 단어를 적으며 멈칫할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으로, 저는 쪽지와 도시락으로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건 대화였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언어에 목숨을 걸듯이 그는 한글에 자신의 감정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존재의 증명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왜 이 낯선 도시에서 이 사람만 보면 안심이 될까? 그것은 아마도 저 자신이 외로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사람이 되어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씨와 저 사이엔 말보다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글로 써준 단어는 매번 색이 바랜 노트의 새 페이지를 열게 했고 그 노트는 점점 그의 인생을 기록하는 책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사랑, 감사, 행복, 친구 그가 가장 아껴 적은 단어들은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주일 씨에겐 처음 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단어를 따라 읽으며 제게 묻곤 했습니다. 사랑 이건 어떤 감정인가요? 꼭 연인 사이에만 쓰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도, 부모님을 떠올릴 때도, 가끔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아끼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단어를 한 글자씩 조심스레 다시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느끼는 감사와 비슷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주 비슷해요.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 섞인 아픔, 혹은 처음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 씨는 자발적으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민 씨 고마워요. 그 문장들은 어눌하고 때로는 어법이 틀리기도 했지만 하나하나가 줄 씨의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미 전달이었지만 점점 그는 그 단어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언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버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따뜻한 봄 기운이 골목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줄 씨, 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만 저를 바라보며 그의 선율은 그 어느 날보다 고요했고 슬펐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 대신 음악으로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저는 그에게 마지막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기억. 그 아래엔 짧게 적었습니다. 줄 씨를 저는 오래도록 기억할 거예요. 그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받아들고 조용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게 가장 큰 인사를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감사가 그 짧은 순간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줄 씨가 다시 혼자 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선율이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감사, 사랑, 기억, 그가 가장 많이 따라 썼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흐르며 눈물로 번졌습니다. 줄 씨는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단어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존재라는 단어를 쪽지에 적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단어 밑에는 존재하다는 여기에 있음, 살아있음, 살아있음이라고 간단한 뜻을 달았습니다. 그가 그 단어를 읽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무섭기도 하고 좋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노트를 쥔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누구에게도 이름도 말도 가족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느껴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쓴 존재라는 두 글자가 지금 그의 삶을 다시 짜 맞추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그 말들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줄 씨가 스스로 만든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 씨는 나를 다시 만든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맞춤법도 어색했고 문장 순서도 다소 이상했지만 저에겐 그 어떤 명문장보다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만든다. 그건 단지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해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노트는 이제 한 권을 다 채웠고 두 번째 노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존재합니다. 줄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제게 한글 단어를 배우며 자신의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는 한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지민 씨, 제가 이 글자들을 더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파리에서 노숙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엠마우스를 떠올렸습니다. 엠마우스는 1954년 프랑스의 사회운동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아베 피에르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줄 씨와 함께 엠마우스의 한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줄 씨는 한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눈에 띄게 나타났고
한글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거리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줄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한글을 배우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저는 줄 씨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줄 씨에게 말했습니다. 줄씨,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우리 함께한 시간은 제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줄 씨는 잠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 씨,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줄 씨와의 추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화와 성장은 제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한글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